안녕하세요. 전별 변호사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벌써 5주 차네요. 아직도 온라인 강의로 이제 여러분을 만나뵐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조금 더 상황이 나아지는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제가 며칠 전에 이제 학교에 일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좀 많이 안타까웠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학교가 텅 빈 걸 처음 봤어요. 당연히 이제 요즘 학생들이 학교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고 저희조차도 이제 뭔가 학교에 일이 있어야만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업을 되게 성실하게 잘 들어주시고 또 여러분이 서면 작성하는 거 보면 좀 보이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 소장도 마찬가지고 3학년들 많이 바쁠 텐데 3학년분들도 굉장히 열심히 작성을 해주셨고 이번에 작성하신 답변서 작성하신 분들도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충실하게 이행하려고 많이 노력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보면서 굉장히 좀 감동스럽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되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들이 보여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기뻤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이런 열심을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부분, 이제 여러분이 정말 잘 작성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제 모델이 되시는 서면을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이분이 못해서라기보다는 너무 잘 썼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변형하면 좋겠다는 팁 같은 거거든요. 여러분이 기록형을 보든 아니면 나중에 실무에 가든 이것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좀 보완하면 더 훨씬 좋은 서면이 되겠다. 라는 취지로 이해하시고 이 수업을 같이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답변서 작성 요령 한번 볼게요. 지난번에 보기는 했어요. 우리가 그렇지만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답변서가 뭐라고 했죠? 원고가 자기의 주장을 소장을 제출하면서 처음으로 재판부에 인상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응해서 피고는 원고의 주장이든 사실관계든 법리 등 혹은 증거든 그 어떤 것이든 간에 내가 이것은 명확히 반박할 수 있어. 이것은 사실이 아니야. 혹은 이것은 쟁점이 될 수 없어.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재판부에게 명확히 밝히는 첫 번째 서면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형식이든 아니면은 어떤 내용이든 간에 명확히 할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을 특히 작성하실 때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주요 쟁점에 관해서 사실관계하고 법리를 작성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원칙적으로는 소장 부분 송달일로부터 그러니까 받은 날로부터 30일이거든요. 근데 조금 약간 경우에 따라 유동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원칙은 알아두세요. 이게 민법 제256조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에 있고요. 공시송달 제외된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리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청구원인 사실 자백으로 보아서 변론 없이 판결 가능하다. 이거 민사소송법에 나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 특히나 뒤에는 이제 서면 관련한 수정 내역이 있으니까요. PPT를 반드시 다운받아서 같이 보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피고의 주장 한번 간략히 보고 갈게요. 여기 보면 체류허가의 성격에 관해서 피고가 막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너무 당연하겠죠. 자, 이 소송에서 주의하실 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 역할인 거잖아요. 원고는 당연히 원고, 이 체류에 관한 외국인 분의 주장을 명확히 전달하셔야 되고 오늘은 피고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원고 입장이었잖아요. 오늘은 피고 입장이기 때문에 이 지금 행정청에서 왜 이렇게 처분을 했는지 이 처분이 왜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닌지를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학생분들이 좀 헷갈리시거나 혼동스러워 하시는 경우가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처음에 배울 때는 답을 배우잖아요. 사실 판결문도 물론 판례의 태도도 바뀔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시험을 볼 때는 이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보고 그리고 이 판례의 태도를 공부하는 이유는 이 판례가 보통은 인용이 되기 때문이잖아요. 법원에서. 그래서 우리가 서면을 작성하거나 실제 실무에 나갈 때도 재판장님께 법원이 이렇게 보고 있다 라고 주장하면서 판례를 막 작성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판례를 보고 우리의 시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내가 판사인 것처럼 그렇게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작성하는 게 소장이라면 원고 측이라면 원고 측의 입장을 대변하셔야 되고요. 피고 측이라면 당연히 피고의 입장을 대변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는 법리에 따른다면 원고가 유리해 보일 수도 있고요. 피고일 때 혹은 내가 원고인데 피고의 주장이 유리해 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딱 봤을 때 뭔가 내가 판사님들처럼 판결문을 써야 될 것 같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리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 법리하고 이 사건의 잘 흐름을 보고 결론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내가 판단하는 거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판단을 한 다음에 의뢰인에게 얘기를 하고 사건을 명확하게 수임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거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서면에는 내가 마치 재판장님인 것처럼 작성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명확하게 의뢰인의 이제 그런 상황이나 사실관계나 증거를 본 다음에 이 의뢰인의 주장이 맞는지, 맞다면 이 주장에 대한 증거가 뭔지를 명확하게 보고 이 우리의 주장하는 바에 필요한 부분을 위주로 넣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치 사례형처럼 이것들은 뭐 이거의 성격은 뭐고 그 다음에 이거 해서 뭐 이걸 다 살펴보면 과연 이게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보통 사례형 작성을 그렇게 하잖아요. 이 사건의 쟁점은 뭐고, 그 다음에 이 처분의 성격은 뭐고, 뭐를 봤을 때, 어떤 이 처분의 정당성을 살펴볼 수 있다라는 취지로 가는데, 틀은 비슷하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예를 들면, 뭐,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명확하게 쓰셔야 돼요.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목차에다 명확하게 넣으셔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조금 더 살펴볼게요. 일단 이 판례를 먼저 볼게요. 신청인의 적격성이나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형이다. 이건 우리가 첫 시간부터 계속 봐왔던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서울고등법원의 그 판결이 있는데요. 체류 자격 변경 허가는 당초 부여했던 체류 자격을 다른 체류 자격으로 변경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외국인에게 확정된 권리를 설정해주는 설권행위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허가권자가 선고인의 법적 적격성이라든지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해서 허가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 이런 요건을 갖춘다면 내가 해줘야 된다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했을 때 해줄 수 있고 혹은 뭐 판단에 따라서 안 해줄 수도 있는 재량적인 행위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서울행정법원 판례가 있는데 한번 보실게요. 이거 3페이지예요. 출입국관리법 등 관계법령에서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허가권자는 신청인이 법령에서 정한 체류 자격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체류 허가를 해줄지 여부에 관한 재량권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출입국관리법에 예를 들어서 외국인은 우리나라에서 뭐 거주하거나 혹은 뭐 이전할 자유를 가진다 뭐 이런 유형의 어떤 명확한 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외국인이라면 대한민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규정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문인 거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허가권자는 신청인이 그 체류 자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해줄지 여부에 관한 재량이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두 판례가 나왔거든요. 자, 이거를 기억하시면서 한번 이 사건 볼게요. 우리는 지금 행정청의 입장이잖아요. 그렇다면 연장 허가 제한을 어느 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판례가 나오는데 역시 서울행정법원 판례예요. 보실게요. 외국인은 최초 입국 당시에 해당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체류 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체류가 인정이 되고 외국인이 국내에 계속 체류할 필요가 있다면 출국 후 재입국이라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제한적으로 국내에서 체류 자격 변경이라든지 체류 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칙과 이제 이 변경 사유에 대해서 말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사건 이혼 사건에 관해서 얘기했던 것들 기억나시죠? 보면 판례는 이혼 시점에 정상적 혼인 생활을 유지하고 플러스, 그러니까 엔드인 거죠, 엔드.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등에 준할 정도의 전적인 귀책 사유가 존재해야 된다라고 행정법원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주장, 피고의 주장이겠죠. 원고는 반대 주장을 했으니까 피고는 원고가 이 두 가지 사항을 모두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주장해야 될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답변서 양식 여기 제가 보내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이 양식대로 잘 써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건 번호 원피고 있고 그리고 답변,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 나와 있고 그다음 이유에 대한 답변, 결론까지 명확하게 잘 써주셨고요. 자, 참고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생분들이 굉장히 잘 써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표되는 서면을 선정하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고민을 좀 하다가 그러면 이제 다 잘 써주셨으니까 이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형식을 가장 잘 갖춘 부분을 일단 샘플로 해가지고 보여드리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 서면을 선정하게 됐거든요. 보실게요. 답변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 부분 가끔 이제 헷갈리셔요. 처음에 딱 실무수습하거나 할 때는 처음에 실무 나가서 헷갈리시는 부분인데 답변서 원피고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위 소송의 소송대리인, 위 피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누구누구누구라고 작성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원고가 소장을 제출할 땐 이게 맞아요. 그런데 답변서, 그러니까 소장 이후 서면, 반소장 이런 거 말고요. 그냥 소장 이후 서면 특히 피고의 답변서에는 이게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요건 삭제하셔야 된다.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점 아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도 위 사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피고가 그냥 대리인 없이, 법률 대리인 없이 혼자 하신다면 이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변호사잖아요. 우리가 작성해가지고 제출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피고 대리인은 이라고 수정하는 것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 잘 써주셨고요. 청구 이유에 대한 답변 한번 볼게요. 이게 원고 청구 및 피고 주장의 요지거든요. 이게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잘 요약했어요. 다만 형식을 조금 변형한다면 더 좋은 서면이 될 것 같고요. 이 서면 말고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볼 서면이 하나 더 있어요. 그 서면에 이게 되게 잘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원고잖아요. 원고는 혼인생활의 실제를 주장하고 있고 배우자 씨의 규칙 사유를 이유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승소를 하고 이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동판결에서 인정한 이유에 근거하지 않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불허 결정은 재량권의 일탈납니다. 이래서 취소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다라고 정리하셨어요. 이에 대해 피고, 지금 우리가 주장 뭐라고 하고 싶냐면 자, 여기에 나오죠. 원고의 혼인생활의 실제를 인정하기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존재했다. 자, 이분이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분이 이제 되게 중요한 것들 본인 생각에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에 대해 까만색으로 처리를 하셨거든요. 밑줄 처리를. 그래서 이하의 서면을 보실 때 까만색은 학생분이 작성하신 거고요. 그래서 제가 구분하려고 파란색 밑줄을 좀 그어줬어요. 이 부분은 제가 한 거니까 구분해서 보시면 돼요. 자, 볼게요. 그래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존재했고 설사 원고와 배우자 사이에 혼인의 실체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기반해 확정된 이혼 판결의 사실 판단에 행정청이 구속될 이유가 없다라고 작성해 주셨어요. 전반적으로는 맞는 말이거든요. 잘 작성하셨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 2번 있잖아요. 2번. 근데 원래 원칙은 뭐냐면 가정법원의 판단에 구속이 돼요. 원래는 판례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다만 예외적으로 행정법원에서 이렇게 별도로 고려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와 반대되는 그런 판결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으로는 이게 맞지만 원칙을 먼저 한번 간략히 작성해 주시고 예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그 가정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따를 수 없다라는 취지까지 써주신다면 완벽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잘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번, 2번에 대해 작성해 주셨잖아요. 그 밑에서 그런데 이 1번, 2번 구분하시고 굉장히 좋은 형식이에요. 그런데 다만 이 목차 1 있잖아요. 여기서 배우자의 전적인 규칙 사유에 의한 이혼으로 볼 수 없음 이라고 명시한다면 조금 더 명확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설사 적법한 혼인의 실체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불허 결정은 적법하였음을 선행적으로 검토하고 맞는 얘기예요. 특히나 이게 사례형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적합하겠지만 이게 조금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쟁점이 뭘까라고, 그러니까 이 이혼 소송과 관련된 명확한 쟁점을 더 부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게 더 분명하게 쟁점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약간 수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번, 피고의 재량권 일탈남용의 부존재. 그죠? 그리고 보면 이게 이분이 진짜 제가 좀 잘 작성했다라고 보는 게 목차를 정말 잘 나누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사례형이든 혹은 기록형이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목차를 잘 분류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작성하시는 학생분의 스타일에 따라 조금 달라요. 시험 볼 때라든지. 이제 뭐 목차를 먼저 작성하시고 쭉 내용을 쓰시는 분이 있고요. 처음부터 그냥 쭉 내려가서 마지막까지 그냥 1페이지처럼 쓰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둘 다 원래 자기한테 잘 맞는 방법을 하면 좋겠지만 둘 중에 더 좋은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목차를 먼저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소에는 뭐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변호사 시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내가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막 떨리면 다 아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머리가 하얘져서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시간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한 과목당 굉장히 시간이 길고 팔도 아프고요. 진짜 나중에 여기 막 파스 붙이고 하기도 하고 그래요.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쟁점이 많다 보니 앞에 걸 막 써요. 목차 없이 막 쓰다 보면 뒤에 쟁점을 기억이 안 나요. 시간도 없고
그래서 못 쓰는 경우들이 아주 간혹 있거든요.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모르는 쟁점도 아닌데.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처음에 딱 문제를 받고요. 여러분이 사례형이든 기록형이든 간에 가능하면 목차를 작성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연습장 같은 거 주실 거거든요. 거기다가. 근데 그 목차를 또 장황하게 하면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딱딱 중요한 키워드만 적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목차가 이거니까 들어가야 되는 게 이거구나 라는 걸 아주 간략하게 여러분이 여러분만 알아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시간에 여러분만 알아볼 수 있게 뭐 시험지든 아니면은 뭐 주시는 연습장이든 간에 간략하게 적어놓고 그 다음에 시작하신다면 그 쟁점을 놓치지 않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보면 쟁점마다 점수가 부여돼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쟁점 5개예요. 거기에 10점씩 있다라고 예를 들면 1번 쟁점 너무 훌륭하게 잘 쓰셨어요. 근데 10점이에요. 나머지 못 쓰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잘 써도 쟁점들을 전부 채우지 않으면 점수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작성하실 때는 반드시 그 쟁점을 전부 다 하나씩 건드려 주시고 정말 기억이 안 나면 키워드라도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시험의 팁이니까 일단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분이 정말로 목차를 잘 작성해 주셨거든요. 다만 수정할 부분이 조금 있으니까 같이 볼게요. 당해 체류기간 연장 불허 결정이 재량 행위인지 여부인데요. 그러니까 이거 여부라고 작성하셔도 물론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서면을 작성할 때 보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누가 보겠어요? 재판장님이 보셔야 되잖아요. 재판장님이 보실 때 아, 이 사람의 주장이 명확하게 이거구나 라고 느껴지는 게 훨씬 더 좋은 서면이거든요. 그래서 피고 처분의 성격이라고 차라리 뭐 여부라고 쓸 거면은 아예 그냥 처분의 성격이라고 쓰던지 해서 뭔가 불명확한 내용들이 없도록 좀 작성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첫 번째 문단 보면은 판례 작성하셨잖아요. 이건 되게 잘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례형에서는 근데 이 부분을 반드시 언급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내용이 뭐냐면 이게 이 성격, 이 처분의 성격은 재량행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작성해도 되고요. 다만 이제 이 부분이 원고가 작성한 것과 동일하다고 하면 생략을 해도 되고요. 작성을 하더라도 간략하게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 재량행위이고 이 처분의 성격이 뭔지를 명확하게 두는 것들에 대해서라기보다는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재량행위인 것을 전제로 이제 뒤에 논리들을 끌어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생략해도 무방은 해요. 그리고 밑에 보면 이 판례가 또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이분께서는 구체적으로 판례는 이라고 하면서 판례 내용을 쭉 작성해 주셨어요. 이 판례 자체는 굉장히 적절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례형에서는 판례라고 언급을 하지만 서면에서는 보통 법원은 이런 식으로 많이 쓰니까요. 그래서 법원은이라고 변경하는 것이 훨씬 더 깔끔해 보여요. 자, 그리고 이 아래 보면은 굉장히 판례를 잘 작성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위에 있는 판례의 법리를 근거로 해서 되게 법리를 사안에 잘 적용하셨어요. 보면 피고가 원고의 체류기간 연장에 대해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뭐 이렇게 이 규정에 근거해서 이런 내용이 있다. 그래서 원고의 당초 체류 자격과 다른 체류 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설권적 소분이다. 라고 언급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피고는 재량을 가진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 2개 다 나와 있잖아요. 설권적 처분이고 재량을 가진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시행령 근거하면서 얘기해 주시고 있고요. 이 부분까지 굉장히 잘 작성하셨어요. 다만 그 이후에 다만 공익의 우월성에 근거해서 행정청의 재량권이 부여된다고 하더라도 그 한계를 넘는 경우 그 재량권의 행사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례형하고 실무하고 다른 점이에요. 기록형하고. 그러니까 사례형에서는 이걸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사례형에 노관하게 잘 작성하셨다고 제가 오늘 발음이 이상하네요. 이분이 사례형에 굉장히 잘 적합하게 작성하셨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처분의 성격에 대해서 법적 성격을 먼저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이 사안에 대해서 적용을 하신 다음에 그런데 이게 재량행위라면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사례형에서 이거 다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는 이제 기록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생략해도 돼요. 왜냐하면 내가 주장하는 바는 결국은 이 처분에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니까 굳이 여기서 이게 재량행위인데 뭐뭐가 있다면 일탈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는 작성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원고가 주장해야 되는 거니까. 조금 아시겠나요? 혹시 이 부분에서 애매하거나 모르시겠으면 질문 주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나번 한번 들어가 볼게요. 피고의 체류기간 연장 불허 결정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한지 여부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지금 사례형이 아니기 때문에 주장하는 바
그러니까 이게 일탈남용이 아니다 라는 취지로 오히려 끊어주시는 게 좋아요. 여부라고 쓰지 마시고. 그럼 1번 원고 주요 주장의 설시. 자, 이 부분에서 이제 검은색 밑줄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이것은 이 학생분께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판례라든지 법리나 사실관계를 작성해 주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볼게요. 원고는 이혼소송 승소했고 그 다음에 확정되었고 이러면서 여기 보시면 괄호 갑 제4호증이라고 작성해 주셨잖아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 그 서면에 좀 미덕은 뭐냐면 재판장님이 보시기 편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사실관계 작성한다면 여기에다 증거를 명확히 써줘야 돼요. 그게 아니면 그냥 주장일 뿐인 거잖아요. 그리고 물론 뒤에 증거를 붙였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하면 그러니까 친절하게 우리가 써주지 않으면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면 이 사건 쟁점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단 말이죠. 이게 진짜인지 이 피고의 주장이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렇게 증거 제시한 거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실무 나가시면 이거 꼭 잊지 말고 작성해 주세요. 확정된 이 사건 이혼 판결의 이유는 규칙 사유가 쓰이게 있음을 밝히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판례를 쭉 써주시죠. 그 다음에 나아가 혼인 파탄의 주된 규칙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라는 것들은 사법제도에서 가정법원의 법관들에게 가장 전문적인 판단, 맞는 얘기죠.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입국 관리 행정청이나 행정소송의 소소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정법원이 이혼 판결에서 내린 판단을 존중해야 됨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이 뒤에 부분도 뭐냐면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주장 증명하지 않아서 사실인정과 책임 판단에서 누락된 사정이 일부 있더라도 그러한 것만으로는 이혼 확정 판결의 판단 내용을 함부로 뒤집으려 해서는 안 된다. 자, 이거 어때요? 누구 주장 같아요? 이거 법리 너무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는 원고 주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피고가 주장을 하고 싶었으면 원칙은 이렇지만 예외적으로 판례는 어떠하게 보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뭔가 문구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 여기는 그냥 어떻게 느껴지냐면 이 판례 자체만 딱 보면요. 원고가 주장하는 바, 그러니까 이혼 판결이 있으면 가정법원의 그 판결에 따라야 되고 혹시나 일부 누락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것을 근거로 행정법원이 가정법원의 판단을 뒤집어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확히 원고의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판례를 제시하실 때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고 이 원고의 입장이 원칙적으로 이 판례의 원칙이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보고 있는 것들을 다 서치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마치 원고의 주장처럼 느껴지는 것들은 작성하시면 안 되고 예외적인 걸 반드시 추가로 작성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원고 C는 C의 규칙 사유를 인정하는 확정된 이혼 판결의 판결 이유라든지 판시의 근거에서 피고의 배우자의 귀책 불명확을 이유로 하는 체류기간 연장 불허 결정이 가정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주장하고 있다. 잘 썼어요. 왜냐면 주장을 먼저 작성해야 그 이후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더 명확해질 수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원고는 자신에게 혼인 의사가 존재하였고 실제 혼인 생활이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굉장히 명확하게 잘 써주셨지만 혹시 뭐 너무 분량이 많아지거나 한다면은 이 부분을 생략하셔도 되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 작성을 앞부분에 아예 몰아서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그 갑호증 제시 잘 하셨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요. 상대방의 주장에 근거를 제시하셨잖아요. 근데 이에 또 반대되는 그 내용들이 있는 증거들이거든요. 굉장히 잘 써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뒤에 한번 볼까요? 이하에서는 먼저 시행령 중 결혼이민 요건에 관해서 쫙 작성을 하시고요. 그러면서 원고하고 원고의 전 배우자였던 C가 있잖아요. C 사이의 이혼이 명백히 C의 규칙 사유로 인한 것인지를 먼저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혼인에 실제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검토하려 합니다. 이 부분 좋아요. 좋은 부분이고 사례형에서도 좋은 부분인데 앞에 나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언급을 했다면 안 하셔도 되고요. 사실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록형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요약해서 축약해서 해주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생략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뒤에 목차에 전부 나올 거거든요. 앞에서 언급하기도 했고 목차도 나올 거니까 지금 이 부분은 생략하셔도 좋아요. 자, 2번 볼게요. 원고 주장에 대한 반박 가. 원고 C 사이의 이혼이 명확히 C의 규칙 사유로 인한 것인지 여부이거든요. 자, 봅시다. 이렇게 나눠도 괜찮기는 해요. 이제 원고 주장을 한번 작성해 주셨고 그 다음에 원고 주장의 반박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가 나다라고 하셔도 되는데
이게 사실 원고의 반박인 거 너무 명확하잖아요. 원고의 주장에 대한 피고의 반박인 것은. 그러니까 목차를 나누지 않고 그냥 바로 이번에다가 가 내용 있잖아요. 이 내용을 그대로 써주시고 그다음에 나 내용을 3번이라고 바로 해서 써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목차 나누기 나름이니까요. 너무 이제 우리가 주장할 게 많다라고 하면 이렇게 뭐 2번으로 원고 주장에 대한 반박이라고 해서 가, 나로 나누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면 바로 그냥 가, 나를 2번, 3번으로 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선택의 문제인 거예요. 잘하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원고의 이혼은 상대방의 전적인 규칙 사유로 의한 것이 아닙니다. 라는 것처럼 조금 쟁점을 조금 더 분명히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여기 굉장히 잘 쓰셨거든요. 이 다음 문단. 원고와 C 사이의 인정사실에 따라 확정된 사실이,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것은 적극적인 주장 증명이 없었다. 그리고 C의 무변론 불축석으로 인한 거다. 그죠? 그리고 관련 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했다. 을 제4호증 제시하시면서, 그러니까 뭐 우리가 원고의 약점 중에 하나였던 진단서라든지 어떤 증거가 없었던 부분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 쓰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판례가 굉장히 적합해요. 제가 말씀드린 건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피고 주장이잖아요. 그러면 이 판례를 쓰셔야죠. 그러니까 이 판례를 아예 그냥 법리, 그러니까 앞으로 들고 가서 법원의 판단이라든지 뭐 이 사건에 대한 법리, 이 사건에 관한 법리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목차를 구성하셔가지고 이 판례를 앞으로 보내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이 판례에서 예외적으로 보고 있는 게 뭐냐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라면은 당연히 존중해야 된다. 그런데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거 예외잖아요. 원칙과 예외니까 이걸 쓰셔야죠. 그죠? 그렇다면 이혼 확정 판결에서 내린 사실 판단과 다른 사실 인정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이 판례 굉장히 잘 쓰셨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 다음 부분 보면서 와 되게 잘했다 라고 제가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요. 보면 여기 보면 증인진술서을 제6호증 제시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 진술서가 왜 신뢰하기 어려운지에 대해 되게 상세하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동향조사활동 보고서을 제4호증은 증인 진술서를 제출하는 적은 물론 증인 진술서에 도장을 찍은 적이 없고 자신의 배우자였던 D-와 이혼했다라고 하면서 일관성 없이 이제 진술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고 원고의 고향 친구이기도 하고요. 전화번호는 변경돼서 현재 한국인이 사용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진술했던 그러니까 이혼소송 과정에서 진술해줬던 이 사람을 전혀 찾을 수가 없고 특히 이 이혼소송에서 진술해줬던 이 분은 자신의 진술을 번복한 사실까지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증거를 보면 나왔거든요. 굉장히 꼼꼼하게 잘 분석하신 거예요.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실무에서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이혼 소송과 관련해서 뭐 네팔인 어떤 남성분이 다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이제 친분 관계에 의해 작성이 됐고 그래서 굉장히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당연히 객관적으로 쓸 수 없다라는 취지로 지금 굉장히 상세하게 작성하셨거든요. 이 소설 자체는 맞는 얘기일 수 있고요. 주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꼼꼼하게 잘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실무에서 조금 주의하실 게 있어요. 여러분이 소송 진행하시다 보면요. 진술서라든지 사실확인서 같은 것들은 당연히 여기 관련 있는 분들이 쓸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모르는 사람이 진술서를 어떻게 쓰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잠시만요. 당연히 친분관계가 있는 분들이 작성해 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객관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그런 거, 이 사람이 지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친구이기 때문에 혹은 뭐 직장 동료이기 때문에 객관성이 부족하고 신뢰할 수 없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단순하게 지인이라는 이유로 이 사람과 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이 신뢰성을 부인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 그러니까 이러한 점 때문에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아요. 예를 들면 증거하고도 이제 맞지 않는 부분 그리고 이 사람이 당초에 했던 주장하고도 맞지 않아. 이런 식으로 신뢰성을 부인하는 게 좋고요. 단순하게 이 사람의 관계 그러니까 뭐 지인이든 굉장히 친밀한 사이였든 아니면 도움을 주고받았던 사이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무조건 부인하는 것은 조금 신빙성이 오히려 우리 주장에 조금 부족해지게 느껴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 조금 주의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나번이 정말 잘 정리하셨거든요. 보면은 이분이 또 나번의 이하의 소목차를 잘 정리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례형이든 기록형이든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여기 보면 원고와 C 사이에 혼인의 실제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 부분은 또 원고의 실질적 혼인 생활의 부존재 뭐 이런 식으로 좀 분명하게 작성하시면 좋겠고요. 1번, 원고가 취업 목적으로 입국하였을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의 신분, 원고의 신분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혹은 가족 관계라든지 그리고 결혼식이 어떻게 치러졌고 그 결혼식에 대한 내용이 어땠는지를 굉장히 상세하게 잘 나타내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분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전부 근거가 있어요. 가포증, 의로증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해놨잖아요. 거기에 되게 잘 나오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네팔인 고향 오빠가 소개해줘서 결혼했다. 그렇지만 뭐 시댁과의 교류가 전혀 없었고 실제로 같이 산 적도 별로 없고 뭐 이런 부분들 잘 작성하셨어요. 날짜를 보시면서. 그래서 이제 다만 여기서 조금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분이 또 한 가지 얘기했던 게 11일간 보고 나서 결혼했다라는 이 절차가 과연 정당하냐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셨는데요. 왼쪽에 계신 제가 작성해드린 부분 있잖아요. 이 일반적인 국제 결혼 절차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큰 문제는 없을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짧게 단기간에 진행이 되니까. 다만 여기 오른쪽에 제가 이렇게 괄호해드린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정말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해요. 그리고 이거는 원고 본인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객관적 사실에 부합을 하고 원고가 인정하는 부분을 더 위주로 해서 작성하시는 게 좋아요. 자, 2번. 주거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던 점. 이것도 굉장히 꼼꼼하게 잘하셨어요. 보시면 이게 별거는 2010월 11년부터이고 그런데 이제 임대차 계약하면서 목적물 인도받은 건 2012년부터이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 1년 4개월 동안의 기간까지 어디에 있었는지 주거가 특정이 안 된다. 이때는 아마 기숙사가 딸린 그곳에 계셨을 텐데 어쨌든 그거에 공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리하게 잘 작성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치료시가 변경된 일자에 대해서도 잘 작성하셨고요. 인도받은 날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임대인의 사실 확인서를 봤더니 언제부터 언제까지더라. 그리고 계약이 갱신되기까지 뭐 이런 사정이 있었다. 라는 부분을 되게 명확하게 잘 써주셨잖아요. 그러면서 기록상 2년 9개월간의 기간 동안 불일치하고 있다. 그러니까 앞에서 본 1년 4개월의 공백이 있고 또 그걸 다 감안하더라도 2년 9개월 동안의 불일치가 있었다라는 부분들인 거죠. 그 다음에 민법은 하면서 법리를 또 쓰세요. 근데 이것도 되게 적합한 법리를 잘 쓰셨거든요. 원칙적으로 부부 간의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유에 따른 일시적인 별거에 대한 인용 의무를 규정한다. 그러니까 원칙과 예외 잘 써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의 혼인 생활이나 어떤 주거라든지 동거 부양 의무라든지 가족관계 특히나 피고의 이제 원고의 전 배우자였죠. 전 배우자와의 가족 간의 교류가 전혀 없었던 점 이런 게 너무 이상하다라는 취지로 잘 작성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혼인의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해 신뢰하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결론을 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결론에서는 다시 한번 결론에 대해 피고의 주장을 잘 요약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여기서 작성하셔도 되지만 오히려 큰 목차 2번 있잖아요. 2번에 소결론으로 작성하시는 게 조금 더 좋아요. 그리고 이건 답변서니까 답변서 마지막에는 그냥 간략히 그러므로 원고 선고를 모두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간략히 한 줄 정도로 마무리하시면 훨씬 더 깔끔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시고요. 이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 이거 형식적인 건데 서울중앙지방법원 있잖아요. 이게 행정법원으로 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보통 왼쪽으로 붙이게 되거든요. 왼쪽으로 그거 알아두시면 돼요. 자, 참고서면을 하나 같이 볼게요. 이분도 굉장히 잘하셨어요. 깔끔하게 잘 작성하셨고요. 보시면 여기 피고는이 아니라 피고 대리인으로 작성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죠. 똑같은 거였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원고 주장, 피고 주장을 좀 간략히 좀 분명하게 작성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는데 이분이 이걸 굉장히 잘하셨어요. 같이 볼까요? 원고에 대한 부분은 이제 뭐 어떠한 경위에 있어서 이소를 제기했다. 그리고 나서 피고의 핵심 주장 2가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거든요. 원고 A의 혼인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되기에 혼인 의사 및 실제적인 혼인 부존재에 대해서 사실 혼인이 있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B 출입국서 원리사무소의 체류 연장 불허가 처분인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거다. 또한 혼인이 실체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A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서 체류 연장 불허 처분은 적법하다
라는 부분을 명시하고 있죠. 잘하셨고요.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분도 역시 목차를 굉장히 잘 나누고 계세요. 가번, 라번 이런 식으로 나누고 있고요. 다번까지 해서 2번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꼼꼼하게 잘 작성하셨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내용도 되게 많이 줬거든요. 보시면은 여러분 지금 16페이지 보고 있는데요. 여기 뭐 법령이라든지 별표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 그러니까 이 비자에 대한 요건 같은 것들 되게 명확하게 잘 써져 있고요. 그 다음에 결혼 이민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이 있어야 되는지도 명확하게 조문을 들어가면서 잘 작성하셨어요. 그리고 원고의 경우에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남목에 해당하지 않고 그렇다면 다목에 해당해야 되는데 다목에는 이러한 이유로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사안에서 원고가 이제 혼인의 실체가 부존재 했으니까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다 라는 취지로 굉장히 잘 작성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이분이 주장을 되게 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증거가 하나도 이렇게 명시가 안 돼 있거든요. 증거가 명시가 안 돼 있으면은 이 사안 파악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걸 수정해서 어디 제출하거나 할 때에는 그 부분을 기억하셔가지고 이거를 반드시 증거를 같이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나번 한번 볼게요. 원고 A의 혼인 의사의 존재 및 실제적인 혼인 부존재. 이거 되게 명확하게 잘 작성하셨고요. 여기도 보시면은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관계를 법리에 따라 굉장히 잘 녹여내신 서면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원고 A가 혼인에 대한 진정한 의사가 아닌 취업 의사로 위장 혼인했다. 라는 것으로 먼저 결론을, 그러니까 그렇게 평가된다라고 결론을 먼저 작성하신 다음에 이유를 쭉 쓰시잖아요. 법리를 먼저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 혼인 단절자 기간 연장 신청 실태조사 보고서라고 하시면서 근거를 제시하시잖아요. 그러면 몇 호증인지 제시하시는 게 좋다고 했죠. 이것도 반드시 호증 제시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출입국 기록 관련해서 의심할 만한 사정이라고 하면서 이제 그 기간에 관한 문제, 단계에 관한 문제, 그리고 같이 들어오지 않고 원고의 전 배우자가 먼저 입국을 하고 그 다음에 원고가 입국한 이런 시간차 같은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증거 제시를 같이 배웠다면 굉장히 잘 된 서면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 부분 꼭 챙기셔야 돼요. 그리고 4번. 원고 A와 배우자 C의 이혼 판결의 경위 중 이혼이 오로지 상대방의 규책 사유로 인한 것인지 여부. 아까 그 서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부라고 쓰지 마시고요. 본인의 주장 그대로 목차화하세요. 그 부분. 그리고 원고 A의 주장에 따라 혼인의 실제함이 증명되더라도 라고 하면서 이 부분 쟁점 잘 정리하셨고요. 그 다음에 별거 중 돈을 요구하고 뭐 어떤 폭행이라든지 폭언했다라는 부분들 사실관계 굉장히 잘 분석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혼소송은 공시송달이다. 그러니까 알 수 없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른다면 과연 원고의 주장을 믿을 수 있는지 그게 좀 의심스럽다라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잘 작성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판례가 나와 있죠. 이 부분도 물론 이렇게 작성하셔도 나쁘진 않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법리를 먼저 명확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이하의 사실관계를 해주신다면 조금 더 좋은 형식이 조금 더 잘 갖춰진 서면이 될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은 굉장히 또 잘 쓰셨어요. 그러니까 원칙은 원래는 당연히 가정법원에 그런 것들을 인정을 해야 되지만 예외적으로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사안은 이런 거다 라고 하시면서 잘 작성하셨거든요. 이런 원칙과 예외를 명확히 제시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서면이 돼요. 그리고 재판장 입장에서도 보통 원칙은 우리가 쉽게 기억하고 이제 가끔 예외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런 게 있던가라고 가끔 혼동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아신다고 해도 분명하게 짚어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서면은 중요 쟁점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저 사람이 알 것 같지만 다 써주시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굉장히 잘 제시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피고 소송 대리인 나오는데 변호사 누구누구누구라고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본인 이름만 쓰면은 조금 소송 대리인이라는 것만으로도 물론 이제 우리가 유추는 가능하지만 명확하게 본인의 지위를 써주시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여기도 그 왼쪽 옆에다 잘 써주셨지만 이 부분 이제 행정법원이잖아요, 관할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챙겨가지고 잘 작성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어때요? 제가 오늘 조금 빠르게 진행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최대한 기록형과 실무에 맞춰서 작성하고 이제 한번 강의를 해보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록형과 사례형은 조금 다르다. 그리고 시험에서는 목차가 중요하니까 내가 가능하다면
사안을 봤을 때 쟁점을 뽑아내서 목차나 키워드를 명확하게 옆에 작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시작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들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안 늦었거든요. 지금 시간이 그렇게 오래 막 엄청나게 짧은 시간이 남아있어서 불안해할 시간은 아니에요. 3학년 특히.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간 잘 정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 공부하는 거 당연히 중요하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쟁점들을 시험에 어떻게 풀어낼 건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시간을 정해서 사례형이면 사례형, 기록형이면 기록형, 혹은 뭐 객관식이면 객관식 시간을 정해서 푸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특히나 사례형 같은 경우들은요, 특히 기록형 같은 경우들은 쓰는 거다 보니까 내가 시간을 정해가지고 연습하지 않으면 마치 다 쓸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몇 번 정해서 그 쓰는 연습을 하면서 그것들을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명확하게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시험에서 내가 모르는 개념이 어떤 건지를 좀 분명하게 확인하시면서 나가려면 조금 더 좋은 준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잘 챙기면서 가시고요. 그리고 하시다가 애매하거나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사항 남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뭐 힘들어하지 마시고 내가 이거 잘 모르겠는데 좀 이런 부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혹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라는 부분이 있다면은 뭐 문의를 남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같이 수업을 잘 한 학기 동안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